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저의 최애 책을 선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존 소포릭의 부자의 언어에 담긴 정말 깊은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한 줄도 걸을 문장 없는 대저택 서재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매일 필요한 그것, 마음 챙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있는 곳,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자각하는 것이다. 오늘 당신과 나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 마음 챙김에 다가가 보자. 자,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부에 대한 의식을 지속시키고 내면의 지혜에 접촉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특히 마음이 엉망진창인 날 반응을 하는 대신 우리는 잠시 멈추어 지혜를 구할 수 있다. 몇 초 동안 멈추고 마음을 챙긴다면 그것을 원하고 구하려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내면의 지혜로부터 어떤 조언이 들려온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존재할 때 그것을 교묘하게 일깨워주는 삶의 방식들이 있다. 그러니까 열쇠를 잃어버리고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고 말한 것을 후회하고 시간이 너무 더디게 혹은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쉽게 산만해지는 일에서 마음을 챙겨야 한다는 신호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을 일깨운다. 작가 쉘 실버스타인은 말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어떤 목소리가 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내게 맞는 방향을 속삭인다. 그 어떤 스승, 부모, 친구, 심지어 현인이라 해도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 줄 수 없다. 그저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육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육감은 알려진 사실들을 저울질한 후에 느껴지는 불안한 느낌이다. 육감은 미래의 임박한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소크라테스는 늘 빨간 불을 의식했다. 그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수반되는 힘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이 평생 자신을 도왔다고 한다. 그 힘이 소크라테스에게 무엇을 할지 정확히 말해준 건 아니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혹은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이 더 나은지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오프라 윈프리는 말한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제대로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지 마라. 그러나 그 시도 자체를 모두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는 육감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육감은 곧 직관이다. 빡빡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내 직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마음을 챙기는 단계로 비로소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는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내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산만할수록 물러남을 선택해야 한다. 물러남은 사색을 위한 은둔기간이다. 처음으로 인생에서 후퇴기를 경험했을 때 나는 재미있고 왁자지껄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명상을 하는 시기를 가져봤다. 그리고 그건 내게 일어났던 최고의 경험이었다. 한 발 물러남은 매일의 일상적인 산만함을 쫓아준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보다 큰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 인생의 항로를 더욱 명확히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삶에 대해 좀 더 제대로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멈춰서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바라지 않는가? 내 삶이 내 육감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럴 수 있다면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사람은 유쾌하고 바쁠 때 물러남을 선택하지 않는다. 어쩐지 불쾌한 일이 겹치고 방향이 분명치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물러남을 선택하고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고독하게 있어 보면 삶이 점차 진실되고 현실적으로 변해간다. 그런데 당신은 다르다. 아니, 달라야만 한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들이 유쾌하게 유유자적 흘러간다 해도 이걸 듣는 이 순간 멈춰서서 잠깐의 물러남을 선택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에디슨이 늘 하던 말을 새겨보자. 생각을 훨씬 명확하게 하려면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고 상상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독의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한다. 그렇다. 하루하루 성가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단순히 삶의 방향을 숙고하기 위해 우리는 홀로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 사람은 눈앞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평생을 쓴다. 아무런 숙고 없이 그 사다리 꼭대기에 올랐을 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걸쳐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러니 당신은 사다리를 가까이 살펴보고 사다리가 걸쳐진 벽을 다시 가늠해보는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한다. 당신의 육감, 직관이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그 시간을 말이다. 그렇게 당신에겐 스트레이트 엣지라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하루 중 숙고의 시간을 갖고 난 후 생기는 엄청난 변화다. 스트레이트 엣지란 술이나 약을 하지 않는 것이 주는 긍정적 효과. 더 큰 의미로는 온전하고 날카로운 정신을 뜻한다.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당신은 못 해낼 것이 없다. 이렇게 정신무장을 했다면 이제 기꺼이 하루를 시작해보자. 육감이 시키지 않은 일은 내려놓고 진짜로 당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당신의 육감이 진심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해야 하는데 불편한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몸이 그리고 감정이 밀어내는 일은 당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다만 비판, 실패, 생소함 혹은 불확실성으로 유발되는 꺼림칙한 느낌에서 오는 불편은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하라. 나는 이를 불편의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 표현한다. 레이 달리오는 이를 우리가 완전한 부를 얻어내기 위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위대한 삶을 얻어내고자 위험한 정글을 지나가야 한다고 상상해보자. 지금 있는 곳에 안전하게 머물면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당신이 기꺼이 지금부터 한 달간, 반년 동안, 1년간 혹은 몇 년 동안 정글을 지나는 위험을 감수하면 아주 멋진 삶을 손에 넣을 수도 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이 선택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잠시만 생각을 해보자.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선택이다. 그렇다. 결국 당신이 아주 멋진 삶을 얻어내기 위해선 까마득한 협곡 위에 걸쳐져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다리를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매일 아주 조금의 불편도 없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일들은 모두 안전지대 바깥에 있다. 그곳으로 기꺼이 발을 디뎌야 인생에는 지금과 다른 자유가 찾아온다. 그러니 새로운 봄이 찾아오려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품어야 하는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받아들여보자. 영원한 안정보다 야망을, 쉬운 것보다는 기꺼이 들이는 품을, 노력을, 핑계보다 분투를, 안주보다는 기여를 선택해보는 것이다. 가치 있는 성과를 이루고 경제적 안정을 얻어내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그것들과 함께하기 위해 수년이 걸린다. 아니,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때 건너는 불편의 다리는 길다. 그 긴 다리를 건너는 부담이 커서 그보다 더 커다란 마음의 압박 때문에 당신은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는 말했다. 우리는 늘 한 발 내딛거나 다시금 안전하게 뒷걸음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리만 아니면 된다.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오늘 내 마음이 그걸 못 이겨서 뒷걸음질 쳤으면 다시 또 숙고의 시간을 갖고 내 방향을 확인하고 두 걸음 더 가면 그만이다. 이 과정에 언제나 난제가 있을 것이다. 극복해야 하는 반갑지 않은 그것이 있을 것이다. 기꺼이 이것들을 해결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오직 난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불하는 수확물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한 남자에게 어린 아이와 전업주부인 아내가 있었다. 그는 30이었고 수입은 평범한 수준이었으며 평균 급여 인상률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주 6일을 일했고 가족을 돌보느라 여유 시간이 없었다. 검소하게 살아도 매월 100만 원도 채 저축하지 못했다. 좌절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20년 후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 짐작했겠지만 이 이야기 속 남자는 한때 나였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특별한 목표를 쓰고 그 아래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구와 함께 할까? 이렇게 쓰곤 했다. 그리곤 빈 종이를 응시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마음으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끔 내 육감이 가라고 허락하는 불편한 일들을 매일 기꺼이 해내며 내 손이 하는 모든 일, 발이 하는 모든 일에서 지금 이 일을 내 목표와 결합시킬 수가 있나? 끊임없이 묻고 따졌다. 그랬더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때와는 다른 일들이 펼쳐졌다. 분명 달라질 게 없는 일상인데 매일 빈 종이에 목표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5개씩 늘어나는 것 아닌가? 난 그저 물어봤을 뿐이다. 똑같이 커피를 타며 운전을 하며 늘 듣던 것을 들으며 책을 읽으며 내 과업을 기꺼이 처리하며 이 일이 내 목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상상력이란 건 별게 아니었다. 아주 새로운 걸 상상하는 게 상상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과 내 생각과 내 포부에서 어떤 연결을 찾아 다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난제들이 해결된다. 이 과정은 나에게 수많은 해결책을 안겨주었다.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전략가가 된 것 같았다. 그렇다. 당신도 나도. 우리는 모두
지략가가 되어야만 한다. 이쯤에서 포드의 창립자 헨리 포드의 말이 생각난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 생각이 옳다. 생각을 연결하는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며 이 생각을 가장 방해하는 건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논리일 것이다. 포드는 V8 엔진을 발명하길 원했고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 진전이 없었다. 만들 수 없다는 엔지니어들에게 그저 계속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뭘 하든 그것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해결책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는다. 누구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물음으로써 말이다. 혹시 매일 문제가 터진다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난제가 나타나 당황스러운가? 그러면 당신은 진심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를 창간한 말콤 포브스는 말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상황이 악화되는 법이 없다면 당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매일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당신의 생각과 시간과 삶의 기쁨을 앗아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그 문제 자체는 당신의 생각, 시간, 기쁨을 앗아가지 않는다. 그 문제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바로 당신을 그렇게 만들 뿐이다. 흔들리지 말자. 계속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온다. 작은 문제들로만 이루어진 삶에서는 작은 소득을 얻을 뿐이다. 인생이란 즐거운 선택의 연속이 아님을 힘과 결단력 그리고 근면함을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연속임을 알고 가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당신은 오늘부터 시간을 내어 감정의 안내를 받아라. 육감으로, 직관으로 대변되는 감정, 조용하게 들려오는 감정적인 끌림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이를 무시하고 무감각해져서 나를 다그치는 실수를 종종 해왔다면 다시 한번 감정이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뭔가를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할 갈피를 잡아라. 마음을 따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마음이 듣는 것을 늘 눈으로 볼 수는 없기에 그럴 때는 눈을 감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자기 수련의 길로 가는 것이다. 불쾌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두렵고 불편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바로 자기 수련이다. 그러면 내 인생의 자유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날이 온다. 지금 당신은 당신 인생의 자유를 어디에 묶어둔 채 살고 있는가? 그 밧줄을 기꺼이 끊어내기 위해 당신은 불편의 다리를 건너고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하는 것을 수행하도록 결심하자. 수련은 매일 새로운 싸움에 맞서는 것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홀로 갈 것을 요구한다. 수련은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과 가장 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다소 높은 파도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이겨나갈 때 가장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다. 그때 그 자랑스러운 기억은 또 다시 나란 사람을 끊임없는 자기 수련의 과정을 거치게끔 등떠민다. 그렇게 극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내 내면이 스스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생각과 의도, 감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 상태다. 결과를 얻기까지 무엇이든 시간을 기꺼이 들여서 수행하고자 하는 확고한 결이다. 해야 하는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는 것이다. 즉 자기 훈련이자 자기 관리다. 당신 안에 정신적 전투는 매일같이 새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기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안주, 그에 따른 의심이 끝없이 생겨난다. 모든 의심 중 가장 악질은 내가 나를 의심하는 못난 모습이다.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오늘 당신은 이 마음 챙김을 어디까지 해낼 것인가?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성인이란 아주 작은 현상을 보고 사태의 조짐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최종 결과를 안다고 하였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낼 수만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다 주겠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 저자는 인류의 긴 역사를 단순화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잡스의 말의 의미를 찾아 나선 오늘의 묵직한 이야기,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세계사를 배웠을 것이다. 세계사에는 시대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한 걸까? 재미있는 일은 무슨 근거로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지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도 모른다는 것이다. 구분한 근거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답변이 너무나 싱겁다. 과연 그럴까? 생물학적으로 같은 사람이지만 생각의 틀을 다르게 가졌다는 점에선 다른 사람들이다. 이 틀은 바로 세계관이다. 역사에서 중세를 벗어나 근대로 진입을 알리는 최초의 신호탄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주장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한 철학자도 이런 말을 던진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이전 사람들에게 인간이 존재하는 근거는 신과 자연에 있었다. 최초의 인간은 자연과 신의 소속물이었으며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란 없었다. 이후 인간이 비로소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자각되기 시작한다. 세계관이 다르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다. 그렇게 중세인과 근대인으로 달라진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인간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간다. 이 갈라짐이 획기적인 것이고 그렇게 시대가 구분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강조하려는 것이 갈라짐 그 자체가 아니다. 갈라지는 곳 앞 뒤에서 각각 하나의 결로 움직이는 인간의 문의가 중요하다. 쉽게 인간의 동선이라 하자. 미래를 준비한다 해놓고선 이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을 가늠하지 않는 건 큰 실수다. 아무튼 데카르트를 기점으로 이성의 출현은 우리를 어떻게 바꿨을까? 중세시대 신과 자연에 귀속되었던 인간은 그 품에서 한 발짝 빠져나와 집단의 구성원으로 이해되는 존재로 바뀐다.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힘을 발휘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개인보다 회사가 중요했고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시대를 거쳤다. 그렇다면 근대에서 현대로 갈라짐은 무엇이 만들었을까? 개인이다.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분화되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중을 두게 된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세계와 관계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혼자 있는 인간의 손에다 쥐어져 버렸다. 이전에 인간은 반드시 여럿이서 힘을 합쳐야만 힘을 발휘했으나 이제는 작아진 컴퓨터 하나로 세계와 맞짱을 뜰 수 있게 된 것이다. 손바닥 안으로 옮겨간 세계는 이동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힘입어 개인을 완벽하게 우위로 올려두었다. 이제 거대 조직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다. 개별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겠는가. 현대를 관통하는 가장 큰 세계관은 욕망이다. 잡스가 어떻게 인간을 전혀 다른 유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잡스는 지금의 인간이 무엇을 욕망하는가, 어떤 방식을 통해 일을 해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더 행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다. 돈을 더 벌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인간의 행복에 대해 생각했다는 뜻이다.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행복,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위대함의 출발이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구성하는 기존의 프레임을 지키고 거기서 더 나아지려 하는 게 보통이다. 이 보통의 행동 양식을 벗어나서 프레임 자체를 관찰하고 프레임 자체를 달리하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유의 패턴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위대함의 출발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잡스가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신화가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면도 분명 있을 것이다. 폐쇄성과 비밀주의로 대표된 문화는 여전히 논란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그의 기업이 기술과 문명 변화에 따라 인간이 또 다른 인간으로 변모해가며 다른 유형으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주목할 건 잡스의 성공이 아니라 인간이 변화해가는 맥을 이해한 것, 그것을 집요하게 관찰한 태도다. 즉 인간이 움직이는 흐름, 인간의 동선, 인간의 문의를 읽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한다. 우리는 이것을 크게 인문, 인류의 문화라 부른다. 어느 사회나 초기 단계에서는 대개 정치학과 법학이 중심 기능을 한다.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이 주도적인 기능을 한다. 그 다음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 철학, 심리학과 같은 인문학이 중심 학문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발전한 나라는 고고학이나 인류학이 주요 학문으로 부상한다. 고고학과 인류학을 발전시킨 나라를 보면 대개 제국을 꿈꿨던 나라다. 제국은 민족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과 구성원에게까지 통치권을 확장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것이 인문학 열풍이다. 철학과 같은 인문학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문명과 인간의 흐름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미래 메시지를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개인이나 국가의 진정한 독립과 깊이 관련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독립적으로 사고를 해온 경험이
많이 없다. 주도적인 이데올로기는 중국의 그것이었고 그 다음 일본식 이데올로기, 그 다음 미국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다. 이 현상은 한국 대학의 철학 박사학위 내용이나 형식에 잘 드러난다. 박사학위 논문이 대개 자기의 세계관을 피력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세계관을 분석하고 해석한 것들 뿐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보자. 우리는 생산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자동차라는 장르를 개척하지 못했다. 즉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이해 혹은 해석해 더 나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시도가 대다수다. 그런 한국에서 언제부턴가 상상력과 창의성을 중요한 화두로 지목하고 있다. 이건 바로 인문학적 토양에서만 가능한 작업이다. 왜? 인간의 맥을 짚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작게는 나, 크게는 세계가 움직이는 동선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일지 그려보는 능력이다. 망상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방향과 관련 없는 것, 상상은 방향 바로 앞에 점을 찍고 우뚝 서보는 것이다. 아무튼 인문학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건 더 주체적인 발걸음의 증거다. 그런데 이 인문학을 주도하는 그룹은 놀랍게도 정치인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며 교수도 아니다. 기업인. 이들을 편하게 상인이라 부르자. 우리는 상인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직업에는 없는 상인들만의 특징, 바로 자신들이 한 판단이나 결정이 곧바로 자신의 승패를 결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월급쟁이인 내 입장에서 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잘 버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렇게 큰 부자가 또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건 더 신기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한 번의 선택이 트리거가 되어 터지고 난다. 매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상인들에게는 보기 힘든 긴장감이 있다. 생과 사의 경계선에 있기에 늘 예민함이 살아있다. 이 예민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갖추어진 고도의 감각, 나는 이걸 더듬이라 부른다. 상인들은 이 더듬이를 가지고 매사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대개는 정확히 안다. 논리적 분석을 따지지 않고 바로바로 판단한다. 매우 탁월한 능력이다. 딱 보면 안다. 이 딱은 바로 감각이다. 세상사 모든 일을 딱 보고 알아내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데 이 딱 더듬이는 예민한 감각을 유지할 때만 작동한다. 그리고 그 예민함의 기저에는 인문학, 인간의 문의를 훔쳐보는 노력이 있다. 미국에서 랭킹 50위, 100위 안에 드는 기업 CEO 중 MBA 출신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국의 USA 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1000대 기업 CEO 가운데 경영학 관련 전공자가 3분의 1에 그친다고 한다. 그럼 다른 이들은 뭘 전공했나 들여다보니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앙드레 코스툴라니, 벤저민 그레이엄, 존 템플턴, 마크 파버 등만 보아도 모두 철학 등 인문학에 심취한 사람들이었다. 실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입학생을 상대로 한 세계 최고의 전략 컨설팅 펌 맥킨지의 입사 면접에선 합격자에게 철학을 복수 전공하라는 메시지를 곧바로 전달한다. 이유는 따로 없다. 인문학 출신을 갖다 놓으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예민한 더듬이는 통찰력이란 단어로 주로 표현된다. 여기 젊은 남자가 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핑크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무슨 꼴이야? 하며 싫다 나쁘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혹은 신기한데 나도 해볼까? 라며 좋다고 말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을 것이다. 마음에 든다 혹은 마음에 안 든다,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서점으로 가보자. 느림, 게으름, 비움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가진 책들이 많다. 이 중 어떤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책들을 보며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부지런히 살아도 잘 될까 말까인데 게으름이나 피우라니 이 책은 싫다. 혹은 그래, 난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 이제 주위를 둘러보자라며 이런 책들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또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둘 중에 하나인 모습이다. 만약 당신이 좋다 내지 나쁘다 둘 중 한 가지 생각만 들었다면 아직 리더로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생각이 단지 좋다 나쁘다 뿐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는 주인이 되어 끌고 가는 사람이다. 나는 좋다 나쁘다로 대답하는 양상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명명한다. 인문학적 통찰은 이런 정치적 판단과 결별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좋다 나쁘다는 판단은 인문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다. 정치적 판단은 주입된 가치관을 따라서 세계와 만나거나 혹은 그것을 근거로 세계를 해석한다는 의미인데, 예부터 동양에서 위대한 리더로 모신 성인은 일반인과 다른 특징을 보였다. 바로 조짐을 읽는 능력이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한비자는 성인이란
아주 작은 현상을 보고 사태의 조짐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최종 결과를 안다고 하였다. 조선의 철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성견지명, 즉 무슨 일이 닥치기 전에 혼자 깨닫는 것, 먼저 아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성인인 것이다. 세계에는 도도한 흐름과 방향이 있다. 문명을 이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것이다. 큰 흐름을 비밀스럽게 보여주는 작은 일이나 현상을 우리는 조짐이라 한다. 이 조짐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다. 인문학적 통찰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질문하는 데서 비로소 열린다. 모두가 대답하려고 할 때 외롭게 혼자서 질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인문학의 목적은 인문학적 지식을 갖추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다른 이의 답을 들여다보고 인간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아채 그 결과를 근거와 표현에 담아 잘 남긴 사람들을 우리는 철학자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생각의 결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해 놓은 것을 철학사라 한다. 이 철학은 본디 질문에 기대고 질문은 상상력에 기댄다. 왜 상상력이 부족한가? 라는 물음에 가장 원초적인 답은 질문을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질문을 하지 못하는가? 바로 자기가 없기 때문이다. 왜 자기가 사라졌는가? 자기가 자기를 만날 기회를 박탈당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나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지금부터 보여지는 인간의 문의는 점점 더 자기를 만날 줄 아는 능력에 기울어 갈 것이다. 내가 대학원 면접을 보면 의뢰 이런 상황이 대다수다. 대학원에 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가요? 육아 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왜 육아 철학을 공부하고 싶죠? 한국의 도덕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육아 철학을 공부해서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하고 싶어요. 나는 그럼 대답한다. 한국의 소통 문제나 도덕 질서를 세우는 그런 무거운 사명을 도대체 누가 학생한테 부여했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대체 누가 학생한테 시킨 거죠? 그럼 학생은 당황한다. 의아한 표정으로 따지듯 나를 바라본다. 무슨 일을 하든 일단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한다. 자기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다. 왜? 인간의 문의가 그리로 가고 있으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튼실한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건강하다. 다른 면접 상황을 보자.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가요? 도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 도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죠? 학생은 끙끙 앓더니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저는 도덕경을 읽을 때 제일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스스로 멋쩍은 대답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진땀 흘리는 학생에게 나는 자신의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을 봤다. 어느 날은 이 학생을 본 교수 한 명이 와 이렇게 말했다. 선배님, 쟤 저렇게 공부하다 죽을지도 몰라요. 어지간히 시켜요. 놀랍게도 난 그 친구에게 공부를 시킨 적이 없다. 좋아하는 일을 통하면 확실히 보편적인 기준이나 합리적 계산 혹은 객관적 표준을 벗어난다. 누구나 숭배하는 이념을 따르지 않는다. 체계를 초월한다.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아닌 고유한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소리다. 가치 표준에 의해 인도되지 않고 자기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비밀스런 힘에 의해서 감각적인 통찰을 믿고 움직이는 힘, 이 힘을 가진 사람이 대인배고 리더이며 다음 세대에 웃음 짓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개념의 구조물인 이념에 지배되지 않고 피가 통하고 몸이 살아 움직이는 활동성을 위주로 한다. 우리 안에 활동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 힘이 바로 욕망이며 덕이며 개성이며 기질이며 감각이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대행자가 아닌 비로소 사람으로 살아간다. 지금 개인과 욕망이 집단과 이성이란 이데올로기를 부수고 부상하려는 과도기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 욕망, 부정적이고 점잖지 못한 느낌이 들 것이다. 우리가 이성의 신화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성은 히라보인 로고스를 기원으로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라티오가 되고 이 말은 계산, 비례, 비율, 조화 등을 뜻한다. 이성을 의미하는 불어의 레종이나 영어의 리슨이 모두 여기에 기원을 둔다. 그러니까 이성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면 이 세계는 아주 질서 있고 논리적이다. 나에게 있는 개별적 독립성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공통의 성질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그 안에서 개인은 우리가 원하는 이념에 도달하기 버거워지면 바로 열등감이나 불행한 느낌 속으로 빠진다. 불안과 불행,
혹은 고갈되어가는 느낌은 바로 우리 속에서 내가 피폐해져서 가는 길이다. 30년 전만 해도 모두가 우리를 외치는 게 편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 그게 바로 인간의 무늬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오직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충동, 힘, 의지, 활동성, 감각 등을 욕망이라고 부르자. 어쩌면 무의식 덩어리일 수도 있다. 거친 황무지이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힘이다. 자기 자신마저도 알아듣기 힘든 상태로 아직 언어도 아닌 야생의 어떤 소리일 뿐이다. 개보다는 늑대에 가깝다. 욕망은 이곳에 있는 나를 저곳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고 그 모호함마저 욕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이야기에 벙찐다면 아래와 같은 질문에 체크해보자. 지금까지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해야 하는 일들을 착실하게 하면서 살아왔는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바람직함, 해야함, 좋은 일처럼 선명하고 뚜렷한 기준에 맞게 살았다면 당신은 단일한 기준으로 관리되었고 통제되었다. 좋은 일이 아니고 좋아하는 일이다. 자기가 바라는 내적 충동, 즉 욕망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지 정리가 매끄럽게 잘된 땅에서 누구나 심으려고 하는 작물을 심고 남들보다 더 잘되기만을 바라는 경쟁적인 요행을 갖지 말고 차라리 측량도 안 된 황량한 들판에 서서 세계와 자신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고민하는 자가 되어라. 편안한 어느 한편을 선택하기보다 경계에 서서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정형화된 성공의 공식을 버리고 내 더듬이가 예민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뚝 서라. 자기를 대면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한 가지를 제시하고 마치겠다. 글을 써라. 글쓰기 가운데 연애편지가 제일 어렵다. 왜? 의욕이 넘쳐서 그렇다고 본다. 바라는 게 넘쳐서. 할 말 이전에 감정이 극도로 부풀어져 폭발 직전이다. 그래서 기막히게 잘 쓴 연애편지는 대개 대필된 것이다. 대신 쓰면 평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글자는 영혼이 세상에 직접 강림하기 어려워 머릿속에서 몇 번 폭파한 후 팔뚝을 거쳐 팔목을 타고 흐르다가 종이 위에 떨어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고된 것이다. 글쓰기를 영혼의 세속화라 하겠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다. 몸속에만 머물기 버거운 영혼이 밖으로 뛰쳐나온 것, 그것이 바로 글쓰기다. 글을 쓰는 것이 힘들면 베끼는 연습이라도 해야 한다. 자신과의 약속이라도 써야 한다. 자신과의 약속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 글로 쓰면 약속은 더욱 선명해진다. 인간은 오로지 글을 쓸 때 자기를 만난다. 글쓰기를 통해 자기와 대면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서늘한 기운을 진 채 새벽 손님처럼 다가오는 삶의 문제를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 문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곧 상상하는 일이고 그 문제를 붙잡고 나누었던 상상을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걸 우리는 창의성이라 한다. 자기가 주인으로 등장하는 순간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예민해진다. 그는 봄이 왔다고 말하는 대신 직접 새싹을 보게 된다. 예민함이 유지되는 사람은 이성적 대답은커녕 욕망에 기초한 질문만 해댈 것이다. 남들이 듣고는 괴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세상의 도도한 흐름을 보려 한다. 그는 집중하고 유연할 것이다. 그도 잡스와 마찬가지로 철학자와 한 끼 식사에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다. 더 많은 돈이 생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철학, 즉 인간이 움직이는 흐름을 삶의 작동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 사람과 구체적인 삶의 현상과 분리된 어떤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사람 사이에는 비로소 수준 차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걸 듣는 당신만큼은 반드시 전자이길 간곡히 바란다. 오늘 하루 저자의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여러분 생존에 연결시켜 볼 줄 아는 시선으로 한 뼘 올라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